오늘은 또 어떤 면에서 설명을 해주실 건가요? 네, 한국어 영역이 여러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휘, 어법, 쓰기, 창안, 읽기 등 어떤 부분을 좋아하실지 몰라서 제가 다양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일단 지난번에 저희가 문법이 굉장히 어려웠었기 네. 때문에 오늘도 있을지 궁금한데요.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문제는요. 에듀윌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문제는 어휘어법 영역입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중 문장의 의미가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은 1번 그가 웃는 것이 이상하다. 2번 그녀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표정을 지었다. 3번 영희는 웃으면서 교실을 향하는 그를 불렀다. 4번 공부를 무척 좋아하는 친구의 동생을 만났다. 5번 불행하게 직장을 잃고 평생을 힘들게 보냈다. 네, 이 문제에서는 이제 조금 힌트를 드린다고 하면요. 한 가지로만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을 고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개로 해석되는 이것과 관련해서 항상 많이 나오는 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네, 이 예를 진짜 맞습니다.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네.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3번을 아웃을 시켰어요. 일단 영희는 웃으면서 교실을 향하는 그를 불렀다. 영희가 웃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고 아니면 웃으면서 교실을 향하는 요렇게 볼 수도 있어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1번 같은 경우는 그가 웃는 것이 약간 표정이 이상하게 웃는다는 건지 아니면 얘는 원래 웃는 애가 아닌데 왜 웃지? 라고 이상하다고 하는 건지 이 두 가지로 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것도 좀 중의적인 표현인 것 같고 그리고 4번, 5번도 좀 같은 의미로 맞아요. 느꼈고요. 그다음에 2번은 그냥 이거는 하나로 해석되지 않나. 물론 이제 긍정, 부정 두 가지 언급은 했지만 이건 그냥 하나로 해석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2번.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네. 와. 아, 역시 문법이 없으니까 네, 네. 시작을 좀 가볍게 하네요. 네. 네,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살짝 보충 설명을 하자면 1번 같은 경우는 그가 이 상황에서 웃는다는 게 이상하다라고 상황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걔 웃는 게 왜 그래? 라고 하는 것처럼 웃는 모습이 이상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표정이기 때문에 그냥 모호한 한 가지의 표정으로 표정을 지었다라고 해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3번 같은 경우도 웃음의 주체가 영희가 될 수도 있고 그가 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의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좋아하는 게 친구일 수도 있고 친구의 동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에서요. 네. 지금 이 문제가 중의적으로 해석이 되는 문장인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딱 추가하면 한 가지 의미로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쉼표.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무척 좋아하는 다음에 쉼표를 찍어주게 되면 그의 동생이 공부를 좋아한다라는 의미로 바뀌게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께 조금 꼭 짚어서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문장의 내용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문장의 부호에 대해서도 조금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지 한국어 능력 시험을 끝까지 잘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같은 경우도요. 불행하다라는 게 직장을 그만두어서 불행한 것인지 아니면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다는 의미인지 모호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사실 그 NCS는 잘 모르겠어요. 수학 문제 푼다고 제가 평소에 쓰진 않지만 한국어 같은 경우는 좋은 게 이렇게 저희가 알고 난 평소에 좀 적용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좀 중의적인 문장을 좀 많이 쓰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다음 문제 확인해 볼까요? 네, 이번에는 쓰기 영역 문제 중에서요. 개요표 작성하기인데요. 개요표 작성하기는 오답률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함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가정폭력 범죄 방지라는 주제로 글을 작성하기 위해 개요를 작성하였다. 개요의 수정 및 상세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개요를 보시면 첫 번째 서론의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안, 네 번째 결론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기억부터 미음에 있는 내용이 선택지에 있는 내용으로 대처했을 때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찾아보는 문제인데요. 네, 한번 풀어보실래요? 네. 일단 첫 번째부터 하나씩 확인을 해보면 서론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항목이므로 3의 하위 항목으로 옮겨서 제시한다. 이게 보면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사업의 강화가 서론에 들어갈 내용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방안,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방안에 속한다고 생각해서 1번은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쭉쭉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4번을 선택했거든요. 네, 4번을 그 포인트를 잘못 짚은 것 같아서 저는 이제 4번을 답을 했어요. 네. 네. 답은 뭐 했어요? 저도 더 4번 비슷한가요? 했어요. 아, 4번 네, 맞아요. 너무 잘하셨는데요. 예.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굉장히 잘하셨는데 제가 약간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개요표 작성하기 문제는 저희가 평상시에 접하지 않는 유형들이라서 이 방식적인 접근을 조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개요표를 작성하실 때는 우선 문제에 보면 항상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제에다가 네모 박스를 표시해서 개요 안에 있는 내용이 주제 범주를 넘어가지 않는지 그걸 첫 번째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론에 있는 내용과 2의 문제점, 3번의 방안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문제점과 방안이 1대1 대응을 이루게 돼요. 예를 들어서 문제점 2의 1이 가정폭력에 관련된 문제점이다라고 하면 대안책 1번도 가정에서의 대안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고 2-2에서는 검찰에 대한 문제, 그러면 3-2에서도 형사에 관련된 방안, 그 다음에 2-3의 법원에 대한 문제다라고 하면 3-3에서도 뭐 법원과 관련된 그 대안책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으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 구조다라는 것을 미리 알아두시면 개요표 문제가 조금 더 쉬워지실 것 같고요. 네. 지금 앞에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살짝 덧붙여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면요. 우선 기억의 내용이 지속적인 교육과 사업 강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론보다는 말씀해 주신 근절 방안으로 3으로 가야지 맞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요. 2번에 니은을 보시면 문제점 중에서 가정폭력 관련 내용과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선택지 2번의 내용에서는 가정폭력 관련된 주요 항목을 제시하고 어떠한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요. 디귿은 피해자의 인권이나 안전을 강조한다라는 근절 방안의 내용이고 선택지 3번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해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도록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근절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 맞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리을의 내용을 보시면 근절 방안인데 피해자의 권한이 위축된다라고 했죠. 위축된다라는 건 근절 방안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4 선택지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피해자의 권한이 침해받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대안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문제점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고 만약에 리을의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피해자의 권한을 근절 방안이기 때문에 더 강화시키자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더 좋겠죠. 네. 그리고 미음의 내용을 보시면 의식 전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자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선택지 5번에 의식 전환을 어떻게 소셜미디어나 방송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교육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 된 것입니다. 네. 네, 오늘 뭐 2개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도 조금 정답률이 높다라고 하셨었나요? 원래 개요 작성하기가 좀 정답률이 낮은 편이에요. 네. 근데 이건 좀 쉽게 나온 편인가요? 네, 아. 조금 쉽게 나온 편이기도 하고 예. 두 분이서 너무 잘 풀어주신 것 같아요. 아, 지금 맞춘 거를 되게 의아하게 의아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이상한데요. 네. 그러면 바로 다음 문제 확인해 볼게요. 네, 다음은 창안 영역인데요. 네. 창안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쉽게 창의적으로 고안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문제를 제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모두 반영하여 그림 가에 들어갈 문구를 창안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보기의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잡고 있는데 또 다른 손이 나의 어깨를 잡고 있는 그림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 어울리는 문구를 찾는 것인데 이 문구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의인법이나 대꾸법을 활용할 것, 두 번째는 의문형 종결 의미로 끝을 맺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자, 한번 풀어보시죠. 일단 가장 먼저 저는 2번이 쉽게 이렇게 문항을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의문형 종결 의미. 그래서 물음표가 없는 것들을 그었더니 1번, 2번은 아니다가 됐습니다. 사실 이 조건이 이제 두 가지라 설명했는데 사실 세 가지잖아요. 네. 의인법, 대구법, 그다음에 종결 어미까지 의문형까지 있어야 되는 세 개인 건데 이제 3, 4, 5번 중에서 의인법을 쓰고 대구법을 쓴 거는 저는 이제 일단 대구법 때문에 3번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그렇게 했는데 4번, 5번은 좀 헷갈리긴 해요, 사실은. 저도 3번을 하긴 했어요. 대구법 네,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 잡혀 있다라는 게 의인법으로 해석이 그쵸. 되는 거겠죠? 누군가가 잡은 거니까. 네, 사물이 잡고 있는 거니까. 네. 오늘 첫 스타트부터 너무 퍼펙트인데요? 맞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맞나요? 네. 네. 오늘 찍찍이 너무 잘하셨습니다. 내렸나요? 왜 네. 그럴까요? 그분이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자, 그럼 제가 같이 지금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하면요. 우선 조건의 두 번째가 의문형 종결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결음이라는 건 끝에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1번, 2번의 내용들은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의인법과 대꾸법에 대한 내용인데 의인법은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한 것을 의인법이라고 하고 대꾸법을 저는 그냥 학생들에게 설명을 할 때 대꾸법, 대등하게 구절이 반복되는 것이다 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밥을 먹고 너는 빵을 먹는다. 무엇이 무엇하고 무엇이 무엇하다. 이렇게 대등한 구절이 반복되는 걸 대꾸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자, 그럼 문장에서 무엇이 무엇하다라는 꼴로 되어 있는 게 역시 3번밖에 없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인 거고요. 조금 헷갈리다고 하셨던 4번 같은 경우는 당신에게 뻗친 손길, 스마트폰이 손을 뻗쳤기 때문에 의인법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대꾸의 문장이 나타나 있지 않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네. 너무 좋네요. 설명도 너무 잘해주셔서 저희가 뭐 덧붙이기가 더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질문도 안 생길 정도로 너무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오늘 다양한 영역의 문제들을 골고루 챙겨오셨다고 하셨는데 다음 문제는 어떤 유형일까요? 네, 이번 영역은 국어생활 영역입니다. 국어생활 영역 중에서는요, 방송 언어와 관련된 내용들의
좀 오답률이 높은 편이세요. 그래서 방송 언어는 저보다 아나운서님께서 훨씬 더 잘 읽어주실 것 같아서 한번 부탁드려도 되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자, 1번. 해당 고깃집은 수입산 쇠고기를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을 속여왔습니다. 이 수입산을 외국산이 더 적절한 표현이다라고 했고요. 2번. 소위 명품 가방이라면 몇천 불도 가리지 않는 소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불보다는 달러가 더 보편적인 표현이다라고 했고요. 3번. 올겨울 제설에 필요한 장비까지 완료돼 차량의 이동이 원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한 형태인 완료되어가 적절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4번. 앞으로 일본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가 더 자연스럽다라고 했고요. 자, 5번. 여러 산업 부분에서 성장 지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광 분야는 답답함이 심합니다. 더 답답합니다가 더 세련된 표현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네. 정답은 어떤 걸까요? 틀린 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말로 거짓말 아니고 정직하게 풀었는데 네. 저희 이제 작가님께서 실수를 하셔가지고 네. 밑에 이제 답을 적어 놓으셨네요, 이거를. 이거를 안 볼 수가 정말요? 없더라고요. 근데 네, 3번으로 풀긴 풀었는데요. 네네. 풀긴 풀었습니다. 뺏기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답을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행운이 이런 행운이 그래서 아직 현재까지는 다 100점입니다, 지금. 네. 네,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더 다시 설명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 1번에 수입산 할 때 이 산이라는 말은 앞에 지역이 나와야 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났다, 자랐다라는 뜻의 산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입산 쇠고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맞아요. 네. 그런 표현이 틀린 표현이고요. 제주산, 뭐 국내산, 멕시코산 이렇게 지역 플러스 산으로 표기가 돼야 합니다. 와. 그래서 1번은 틀린- 외국산으로 네,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2번 문제는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불이라는 단어보다는 달러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2번은 뭐 어렵지 않은 표현이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완료되어라는 말을 줄여서 쓴 게 완료되라는 글자입니다. 네. 그래서 둘 다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았는데요. 네. 우선 완료되어 할 때 그 되자를 보시면요. 완료돼 할 때 되는 돼지 돼자에 뚱뚱한 돼자를 쓰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돼자는 되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또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이거를 뚱뚱한 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를 날씬한 돼자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두 개를 쓸 때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뚱뚱한 돼지 돼자 대신에는 해 글자를 집어넣어서 말이 되면 되는 거고요. 이 날씬한 돼자 다음에는 하라는 글자를 집어넣어서 말이 되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완료돼 그랬잖아요. 그러면 완료하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쵸. 근데 완료해 하면 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돼지 돼자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완료돼서라는 말을 쓴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완료돼서 할 때 뚱뚱한 돼자를 쓰지 날씬한 돼자를 쓰지 헷갈리실 수 있죠. 그때 완료해서라는 거는 말이 되죠. 근데 완료하서라고 하면 말이 되지 맞아요.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완료돼서 할 때 돼자는 뚱뚱한 돼자가 되는 와. 거죠. 네. 이해되시나요? 네, 완전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 뚱뚱한 돼지 돼자 대신에 해를 집어넣고 날씬한 돼자 되는 하를 집어넣어서 말이 되면 그게 올바른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문장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뭐뭐 되어지다라는 말은 불필요한 피동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나 시민들이 관심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모으고 있다라는 말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데 마지막에 보시면 답답함이 심하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부자연스러운 복문 문장이기 때문에 더 답답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아니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사실 하나하나는 다 몰랐던 것 같아서 이렇게 저희가 뭐 정답이 맞췄더라도 아닌 답을 꼭 오답 노트에 써야 될 것 같네요. 하나하나.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빨리 다음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네, 다음 문제 국문학 문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작가로 옳은 것은 보기 1908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작가의 이름을 딴 경춘선 역이 존재한다. 단편소설 소낙비로 1935년 조선일보에 당선되었으며 등단해 자신의 생애 대표작이라 불릴 만큼 작품인 금따는 콩밭, 만무방, 산골, 봄봄 등을 발표하였다. 그의 소설은 인간에 대한 훈훈한 사랑을 예술적으로 재미있게 다루는데 묘미가 있다. 이 작가는 누구일까요? 제가 솔직히 이런 네. 부분에 약한데 이 문제는 쉽게 풀었어요. 일단 여기 있다는 점이랑 네. 봄봄에서 그냥 확실하지 좋네요. 이러면서 2번을 딱 찍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김유정이라는 작가의 특징이 해학적이고 토속적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국문학 영역의 문제는요. 작가와 대표작 그리고 작가의 스타일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요. 지금 그 뒤편에 보시면 제가 보기에 나와 있는 작가들의 간략한 작품에 대해서 내용을 실어놓은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리 사전에 조금 관심을 더 가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KBS 한국어 능력 시험 문제들 풀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분들에게 팁 주고 가신다면요?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만약에 지금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처음 입문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빈출 문제를 중심으로 우선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출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